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김대훈입니다. 40살이고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저 보통의 행복을 누리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내 민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죠. 10살 서준이와 8살 서연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졌고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치밀한 조작이었다는 사실을요. 아내의 불륜과 거짓말, 그리고 저는 본 적도 없는 셋째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잃어버린 제 가족을 되찾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필사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석 같은 이야기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퇴근 후 회사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아이들 엄마가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대훈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고요. 서둘러 퇴근을 하고 집에 막 발을 들이던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죠.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내 민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대훈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언제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겁니까? 저는 늘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경찰은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아내의 옷장은 절반이 비어 있었고 아이들의 방에서는 몇 가지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평소 대훈은 회사와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퇴근 후 직접 데려오는 자상한 아버지였죠. 민영은 쇼핑이나 친구 만남을 핑계로 아이들 돌보기를 자주 회피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는 대훈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어요. 모범 공무원의 이중생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의 삶은 공개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휴직을 권고받았고 이웃들은 그를 피했어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민영은 어디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10살 배기 아들 서준과 8살 딸 서연은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고 면회조차 쉽지 않았어요. 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그를 덮쳤죠.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보며 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함께 웃으며 놀이공원에 갔던 가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민영은 갑자기 그를 배신하고 떠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내가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고 말 거야. 대훈은 침대에 앉아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 그 이면에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훈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면서 대훈은 가족사진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민영과의 결혼식 사진, 첫째 서준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서연이의 첫 돌 사진까지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도대체 왜? 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전날 경찰 조사에서 보여준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의 멍 사진들, 민영의 진술서, 그리고 이웃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그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때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증거는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대우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 선생님,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모두 선생님에게 불리해요. 우리는 반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우는 마음속에 결의를 다졌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냉철함이 서려 있었죠. 대우는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민영의 최근 행동을 떠올려 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 그녀의 쇼핑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비싼 레스토랑, 고급 호텔 숙박비가 여러 번 청구되어 있었죠. 대우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바람을 핀 거야?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를 배신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남자와 도망치기 위해 대운을 악당으로 만들어 아이들까지 데려간 것일까요? 용서할 수 없어. 내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불륜을 감추다니. 대운의 분노와 좌절감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어요. 냉정하게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었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아이들을 되찾겠어. 누가 이런 조작을 했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3일이 지났습니다. 대우는 잠시도 쉬지 않고 증거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구청 보건소에서 발송되었죠. 대우는 조심스럽게 우편물을 열었어요. 안에는 신생아 건강검진 문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문진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민영의 이름과 서준, 서연의 이름이 아닌 다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2명의 자녀만 있었어요. 서준과 서연뿐이었죠. 셋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대우는 민영의 산부인과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것은 2번뿐이었어요. 서준과 서연을 낳을 때였죠. 셋째 아이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진표에는 분명히 다른 아이의 이름이 제 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대우는 미심쩍은 마음에 민영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민영의 어머니는 대운을 꾸짖었죠. 우리 딸이 자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전화를 끊은 대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영이 그의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이 문진표의 그 아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허위로 기재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셋째 아이가 있었던 걸까요? 대우는 문진표를 들고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이 문서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문서가 조작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정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 깊이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운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작의 흔적을 찾아낸다면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우는 서재에 앉아 문진표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종이의 질감, 의사의 서명, 날짜 등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죠. 그러다 문득 문진표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셋째, 출생 미등록, 조심. 이 짧은 메모는 대운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분명 민영의 필체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쓴 메모였죠. 대운은 더 깊은 의혹을 품게 되었어요. 혹시 정말로 셋째 아이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조작의 일부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대우는 민영이 다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남편임을 증명하고 의료 기록을 요청했어요. 처음에 병원 측은 거부했지만 법적 권리를 언급하자 마지못해 기록을 보여주었죠. 기록에는 민영이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단 2번의 출산 기록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대운이 주목한 것은 민영이 최근에 여러 번 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 정신과 상담이었죠. 민영 씨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요? 담당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민영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우울증 증상으로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민영은 그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죠. 병원에서 나오면서 대우는 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록들을 검토하다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더 발견되었어요. 민영의 정신과 상담 일정과 그녀의 이상한 외출 일정이 일치했습니다. 그녀가 쇼핑이나 친구 만남이라고 거짓말했던 날들이었죠. 혹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걸까? 대우는 추측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나타난 호텔 숙박일자들도 이 날짜들과 겹쳤어요. 모든 증거가 민영의 불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셋째 아이의 미스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아동보호시설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설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면회를 거부했죠. 대우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볼 수도 없다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아빠는 절대 너희를 해치지 않았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 만날 거야. 대우는 마음속으로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조작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우는 마침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짧은 면회가 허락된 것이죠. 아동보호시설의 면회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준과 서연을 기다리는 동안 대운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상상했던 반가운 재회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서준이는 대운을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멀리 떨어져 서 있었죠. 서준아, 아빠야. 보고 싶었어? 대운이 다가가려 하자 서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작은 눈동자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우리를 때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망쳐야 했다고. 서준의 말에 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영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서연도 오빠 뒤에 숨어 불안한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적 없어. 아빠는 너희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대우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민영의 말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들은 대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영이 아이들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 분명했죠.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거짓말쟁이에요? 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옳을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었어요. 때로는 어른들도 실수를 해.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아빠는 절대 너희를 해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면회는 짧게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대운의 품에 안기지 않았어요. 대신 불안한 표정으로 면회실을 떠났죠. 그들이 나간 후 대운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민영아,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이들까지 이용해서 시설을 나오면서 대우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싸움도 시작해야 했어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이미 그를 무서운 아빠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우는 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는 민영의 계획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셋째 아이의 미스터리와 민영의 불륜이 있었죠. 이틀 후 대우는 민영의 정신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법원의 명령서를 보여주자 마지못해 대화에 응했어요. 김민영 씨는 약 6개월 전부터 불안증과 우울증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특히 가상의 아이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상의 아이라고요? 의사가 끄덕였어요. 네, 민영 씨는 셋째 아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 봤을 때 그런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는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 나이, 습관까지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강한 죄책감을 표현했죠. 대우는 혼란스러웠어요. 민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망상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녀의 계획된 연기였을까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그녀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치료에 비협조적이 되었고 상담 내용도 모순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셋째 아이가 당신 때문에 사라졌다고 했다가 다른 때는 그 아이가 안전하게 숨겨져 있다고 말했죠. 의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 민영 씨는 새로운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남자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새 삶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대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민영의 망상과 불륜, 그리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셋째 아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한 대우는 민영의 서랍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민영이 만났던 남자에 관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수민, 호텔 이름과 날짜들, 그리고 금액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이 남자가 민영을 조종한 걸까? 아니면 함께 계획을 세운 걸까? 대우는 이수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우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수민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와 민영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어요. 탐정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대우는 다시 아이들과의 면회 시간을 얻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면회실에 들어선 서준과 서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보였지만 지난번보다는 덜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대우는 가방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너희 좋아하는 거 가져왔어. 많이 보고 싶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리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서연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할까? 학교는 어때? 새 친구 사귀었니? 대우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했어요. 천천히 대화가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엄마는 요즘 어때? 잘 지내니? 대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이 대답했어요. 엄마는 요즘 이상해요. 자주 우리끼리 있게 하고 외출해요. 그리고 이상한 아저씨가 가끔 와요. 대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아저씨?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그 아저씨랑 있을 때는 우리한테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해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한테 셋째 동생 이야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동생이 없잖아요. 이 말에 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영이 아이들에게도 가상의 셋째 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녀의 망상이 더 심각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조작이었을까요? 엄마가 셋째 동생에 대해 뭐라고 말했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하길 우리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아빠가 화나서 동생을 어디론가 보냈대요. 그래서 엄마가 동생을 찾아야 한대요. 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영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운을 악당으로 만드는 끔찍한 이야기를요. 그는 화가 났지만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서준아, 서연아, 잘 들어봐.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 가족에는 셋째 아이가 없었어. 아빠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대호는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아빠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그걸 꼭 기억해줘. 면회가 끝나고 대호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는 생각에 조금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민영의 계획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가상의 아이를 만들어내어 대운을 악당으로 만들고 새로운 남자와 함께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대운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이수민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운은 급하게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수민이라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민영 씨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어요. 둘은 약 1년 전에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최근 몇 개월 동안 비밀리에 만나왔습니다. 탐정은 사진 몇 장을 대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영과 한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어요. 대운의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수민은 변호사입니다. 특히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에 특화된 변호사죠. 그리고 그가 민영 씨에게 조언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계획들이었습니다. 대우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민영은 이수민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아동학대 혐의를 씌워 대운을 악당으로 만들고 재산을 챙기며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찾아냈습니다.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영과 이수민의 대화였어요. 셋째 아이 이야기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만들어내고 대운이 그 아이를 없앴다고 하면 완벽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수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영도 대답했어요. 아이들도 이미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어. 서준이는 처음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자기 기억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 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토록 계획적으로 조작을 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법정에서 충분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탐정의 말에 대우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그는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우는 민영과 아이들에 대한 긴급 보호 명령을 신청했어요. 증거들이 검토된 후 법원은 아이들을 임시로 대운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영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판단과 함께 조작의 증거가 인정된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된 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거짓 기억들을 치유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대우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차려놓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서준과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집에 돌아온 것에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이곳이 너희 집이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대우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이었어요. 서준아, 서연아,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대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아픈 상태였다는 것,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셋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빠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요. 엄마는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 그래서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기도 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빠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했던 거야. 서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셋째 동생은 없어요? 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리 가족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너희 둘뿐이야. 셋째 아이는 없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들에게 완전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는 알아야 했어요. 엄마는 아파서 혼란스러웠던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런 계획을 세웠어. 그 사람은 엄마를 이용한 거고. 대우는 이수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민영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상태였음을 강조했죠. 앞으로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거야.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너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도록 도와줄 거야. 아이들은 말없이 대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작은 이해의 빛도 보였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대운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를 때리지 않았어요? 대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적 없어. 아빠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절대로 해치지 않아. 그날 밤 아이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대우는 그들의 방을 지키며 앉아 있었어요. 이제 긴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대우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첫 법정 심리 날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고 민영과 이수민의 조작 혐의를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모집에 맡겨졌어요. 대운의 여동생은 아이들을 잘 돌봐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에는 너무 힘든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법원에 도착하자 대운의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민영 씨의 조작 혐의를 밝혀낼 겁니다.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고통과 투쟁 끝에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민영과 이수민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영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수민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대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약간의 연민까지도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민영 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어요. 여전히 대운을 아동학대자로 몰아가며 민영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운에게는 강력한 증거가 있었어요. 대운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민영 씨가 의도적으로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아이들에게 거짓 기억을 심어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민영과 이수민의 만남을 담은 사진들, 그들의 대화를 담은 녹음 파일, 민영의 정신과 기록 등이 법정에 공개되었어요. 특히 셋째 아이에 대한 조작 계획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민영은 얼굴을 양손으로 가렸고 이수민은 당황한 듯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민영 씨와 이수민 씨가 공모하여 김대훈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과 양육권을 탈취하려 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심리는 계속되었고 민영의 정신과 의사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사는 민영이 망상 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상태가 법적 책임을 면제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심리 상담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상담사는 아이들과의 세션에서 발견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셋째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실제 기억이 아닌 주입된 이야기였습니다. 계속된 암시와 반복으로 인해 아이들은 그것을 실제 사건으로 믿게 되었죠.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간 판결을 내렸어요. 현재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김민영 씨의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증거 조작 및 위증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임시로 김대훈 씨에게 부여하며 김민영 씨는 심리평가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 승리였어요. 민영과 이수민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수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법원을 나서는 대운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배신당하고 누명을 쓴 아버지의 투쟁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첫 승리 이후 대우는 아이들을 데리러 이모 집에 들렀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안도의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오빠, 정말 다행이야. 재판은 어땠어? 대우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단계는 넘겼어.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서준과 서연은 대운을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상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대우는 잠시 운전에 집중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떤 이야기니?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만 비밀로 말해줬어요. 셋째 동생이 정말 있었다고. 그리고 아빠가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대운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니? 처음에는 믿었어요. 하지만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날 밤에 엄마와 그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아저씨가 이 거짓말이 통하면 재산의 절반은 너 몫이야라고 말했어요. 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준이 민영과 이수민의 대화를 엿들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말도 다 거짓말이었을까 생각했어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우는 조심스럽게 차를 갓길에 세우고 뒷좌석에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서준아, 내가 그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했다니 정말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진실을 알아요.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 셋째 동생도 없었고 아빠가 우리를 때린 적도 없어요. 대우는 아들을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준이 스스로 진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그를 안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증언은 법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 법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들은 대로 말할게요. 서준의 결심에 대우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법정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준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서울 수 있어. 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우리를 이용해서 아빠를 다치게 한 것이 너무 싫어요. 그날 밤 대우는 서준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0살 소년이 이토록 강인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다음 재판에서 서준의 증언이 허용된다면 이것이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준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증언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재판장은 특별한 환경에서 서준의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준은 별도의 방에서 비디오를 통해 증언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덜 부담스럽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심리 상담사도 함께 있었죠. 서준아, 엄마와 이수민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지? 그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니? 변호사의 질문에 서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와 이수민 아저씨가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밤이었고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수민 아저씨가 셋째 아이 이야기는 정말 좋은 계획이야. 이 거짓말이 통하면 재산의 절반은 너 몫이고 아이들 양육권도 내가 가질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진술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서준이와 서연이도 이제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어. 곧 법원에서도 그렇게 증언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서준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민영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셋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운이 그 아이를 해쳤다는 거짓 이야기를 심어주려 했는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엄마의 말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화를 듣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관찰하기 시작했죠. 서준은 그 후에도 여러 번 민영과 이수민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영의 메모장을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엄마의 메모장에는 셋째 아이 마이너스 이름 서진, 나이 5살, 특징 큰 점이 목에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치 연극 대본 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셋째 동생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서준의 증언이 끝나고 법정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영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이수민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음으로 대운의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영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였어요. 그곳에는 셋째 아이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어떤 세부 사항을 포함시킬지까지 모두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 증거는 민영 씨가 의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작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닌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을 내렸어요. 제시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명백한 증거 조작과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판단됩니다. 김민영 씨와 이수민 씨는 공모하여 김대훈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과 양육권을 부당하게 빼앗으려 했습니다. 재판장은 양육권을 대훈에게 영구적으로 부여했고 민영에게는 제한된 면회권만 허용했습니다. 또한 민영과 이수민에게 증거 조작과 위증 혐의로 형사고발을 권고했어요. 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지원자는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서준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민영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대훈에게 만남을 요청했어요. 처음에 대훈은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민영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과 메이크업 대신 수수한 차림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어요. 대훈 씨, 만나줘서 고마워요. 민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저, 정말 미안해요. 내가 한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저 내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민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이었어요. 당신이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나를 소홀히 한다고 느꼈죠. 그러다 우연히 이수민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수민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는. 내가 바보같이 그의 계략에 넘어갔죠. 대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영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셋째 아이 이야기는 이수민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변호사로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봤고 이런 주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그의 말에 설득되었어요. 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내가 셋째 아이를 가졌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말한 대로 내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진 거죠. 그리고 이수민은 그것을 더 부추겼어요. 대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아이들까지 이용했어? 그들에게 거짓말을 심어준 건 용서하기 어려워. 민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에요. 이수민이 계속 밀어붙였고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미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대화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이수민이 그녀를 조종했는지, 어떻게 그녀가 점점 더 망상에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났는지까지. 이제 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의 도움으로 내 문제를 직면하고 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대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민영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생각이야? 민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그럴 계획이에요.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진실을 말해주려고 해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론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진실을 알 권리는 있어요.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이 상황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민영의 협조도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해. 대운의 말에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신뢰는 없었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수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민영은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우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서준과 서연은 매주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혼란과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특히 서준은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엄마를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준의 말에 대우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민영을 만나는 것을 거부해 왔어요. 특히 서준은 엄마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준비됐다고 생각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담 선생님이 우리가 부모님 두 분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엄마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요.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많이 아팠던 거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대우는 아이들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완전한 치유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대우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민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담사가 조언했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민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자 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지금은 자신의 감정보다 아이들의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준아, 서연아, 보고 싶었어? 민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민영은 아이들을 끌어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려 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영에게 다가가 안겼어요. 서준은 여전히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적대적인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은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영은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른들이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너희에게도 혼란을 줬지. 정말 미안해. 서준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요? 민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아지고 있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대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영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녀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의 만남은 짧게 끝났지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어 기뻤고 민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대운도 이 과정이 아이들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재결합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결과였어요. 봄이 왔습니다. 대운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다시 적응했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운도 직장에 복귀했어요. 그의 결백이 증명된 후 회사는 그를 다시 환영했습니다. 민영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그녀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고 점차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운과 민영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물론 다시 부부가 될 가능성은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준은 이번 일을 겪으며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상담사는 서준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빠, 나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어느 저녁 서준이 대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운은 아들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뭘 깨달았니? 진실은 항상 밝혀진다는 거요.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결국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운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살 아이가 이토록 깊은 깨달음을 얻다니 놀라웠어요. 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어. 서연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아빠에 대한 혼란으로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그림에는 더 이상 어두운 색채가 없었고 밝고 화사한 색상들이 돌아왔습니다.
대훈 자신도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직장일에 너무 몰두하여 가족에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민영의 신호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민영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대훈도 관계에서 배울 점이 있었어요. 그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야외 활동을 함께했고 평일 저녁에도 가능한 한 일찍 귀가하여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영 역시 자신의 치료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치료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불안정한 애착 패턴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민영이 상담사와의 세션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가족은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대훈, 서준, 서연, 그리고 민영까지. 완전한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며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았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민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대훈 씨,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내 약점과 문제점을 직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대훈은 민영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노력은 인정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우리가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모로서는 협력할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대훈은 베란다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니 마치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더 강해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는 법이죠. 대훈의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동학대자로 몰렸던 그가 사실은 치밀한 조작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훈의 사례를 특집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PD의 제안에 대훈은 고민했습니다. 그는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면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 씨의 얼굴이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면 해요. PD는 대훈의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철저히 아이들을 보호하고 민영의 신원을 가린 채 제작될 것이었어요. 방송 당일 대훈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진 날부터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까지 그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이 저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해쳤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전문가들도 출연하여 위증과 증거 조작의 위험성,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운의 변호사도 비슷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지적했어요. 불행히도 이혼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허위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모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방송 이후 대운에게 많은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들이 그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대운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대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동료들도 이제는 미안함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대운의 상사는 특별 휴가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김대운 씨,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을 텐데 묵묵히 견뎌내서 대단합니다. 회사는 앞으로 당신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명예가 회복되는 과정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우는 이 모든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경험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의미를 찾았어요. 어느 날 한 시민단체에서 대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가정 내 위증과 조작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었고 대운의 참여를 요청했어요. 저희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김 선생님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운은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그가 겪은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모든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대운의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우선 그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에는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새 집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고 아이들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에 기뻐했어요. 서준은 이제 11살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짧은 에세이를 써서 학교 문예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진실과 용기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아빠, 내가 쓴 글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겪은 경험과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는 분명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줄 거야. 서연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그녀는 예전의 밝고 명랑한 성격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특히 그림 그리기에 재능을 보였고 대우는 그녀의 취미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민영은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말에 몇 시간씩이었지만 점차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제는 가끔 아이들이 그녀의 새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영은 치료를 계속하며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운의 직장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회사는 그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이제 그는 더 나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연한 근무 시간을 보장받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준아, 서연아,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갈까? 대운이 저녁 식사 시간에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요? 엄마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서연의 질문에 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그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 엄마에게 물어볼게.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거야. 주말이 되어 네 사람은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며 웃었고 대운과 민영도 그런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함께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로서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요.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들은 우리 둘 다 필요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최근에 일기 쓰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놀이공원에 갔다. 서준이와 서연이가 정말 행복해했다. 민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제는 괜찮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롭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대우는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집안은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 채워졌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준과 서연은 트리 아래에 놓을 선물을 고르느라 신이 났어요. 아빠,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엄마도 초대할 수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작년에는 민영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아직 어색했지만 이제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에게 물어볼게. 엄마도 함께하면 더 즐거울 거야. 민영은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는 선물을 가득 안고 대운의 집을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기뻐하며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와, 엄마, 선물 정말 많아요. 서연이 외쳤습니다. 민영은 미소 지었어요. 너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작년에 함께하지 못해서 올해는 더 특별하게 준비했어. 대우는 부엌에서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 때 가장 행복했어요. 민영이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울 일 있을까요? 대우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샐러드 좀 준비해 주세요. 두 사람은 조용히 함께 요리했습니다. 과거에는 둘이서 많은 시간을 요리하며 보냈었죠. 그 기억이 잠시 둘 사이에 흘렀지만 이제는 그저 평화로운 추억으로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민영이 말했습니다.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대단해요. 서준이는 특히 더 성숙해졌고 서연이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죠. 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이수민의 말에 현혹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되죠. 대우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화해의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함께하는 모습에 행복해 보였어요. 대운과 민영도 아이들을 위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포장지를 뜯으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대우는 서준에게 오래 갖고 싶어 하던 과학 키트를, 서연에게는 전문 그림 도구를 선물했습니다. 민영도 아이들의 취향을 잘 알고 있어 딱 맞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도 선물 준비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몰래 준비한 선물을 꺼냈어요. 대훈에게는 손수 만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 포토 앨범을, 민영에게는 그들이 함께 그린 가족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민영은 그림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대훈, 민영, 서준, 서연이 함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은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지 않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고마워. 민영이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대훈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앨범을 넘겨보았어요. 그 안에는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대훈과 민영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들,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둘 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영이 말했습니다. 대훈도 동의했어요. 네,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우리도요. 2년이 지났습니다. 대훈의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서준은 이제 13살이 되었고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연도 11살이 되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죠. 아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대훈은 직장에서 승진했고 이제는 팀장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이들과의 시간은 여전히 그에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민영도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그녀는 심리 상담 관련 공부를 시작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어느 날 대훈은 민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훈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훈은 조금 긴장했지만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영은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훈이 물었습니다. 민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대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과 민영이 멀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알아요? 민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먼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대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영이 멀리 간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민영의 새로운 시작을 막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설명하면 이해할 거예요. 화상통화도 있고 방학 때는 서로 만날 수도 있고요. 민영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 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민영이 대훈의 집을 방문했어요.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민영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준아, 서연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엄마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야.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엄마 못 보는 거예요? 민영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엄마는 자주 너희를 보러 올 거고, 너희도 방학 때 엄마를 보러 올 수 있어. 그리고 매일 화상 통화도 할 수 있지. 서준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괜찮아요. 그쵸, 서연아? 서연은 아직 눈물을 머금고 있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자주 보러 와야 해요. 민영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약속할게.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거리가 멀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대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아이들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겪고 성장했어요. 이번 변화도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대운과 민영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민영이 말했습니다. 대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새로운 출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저지른 실수들, 항상 미안한 마음이에요. 대우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죠. 당신은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분노와 상처는 이제 흐릿한 기억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했네요. 민영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운도 동의했어요. 비록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그것이 모두를 치유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민영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서운함은 있었지만 그들은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엄마,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자주 연락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직접 그린 그림을 민영에게 건넸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거 보세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민영은 감동받아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대운도 민영에게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요. 아이들 걱정은 말고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민영이 떠나고 대운과 아이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공허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곧 일상을 찾아갔어요. 매일 저녁 아이들은 민영과 화상 통화를 했고 주말에는 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갔습니다. 민영은 전화로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시간을 내어 방문했어요. 대운도 아이들이 방학 때 민영을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대운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아빠, 이번 여름에는 엄마한테 가기로 했잖아요. 기대돼요. 서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우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벌써 기대되는구나. 엄마도 너희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서준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빠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대운은 아들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제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 엄마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단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엄마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대우는 아들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서준은 이미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대우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니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그와 아이들은 더 강해졌고 더 깊은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영과의 관계도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대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아이들과 통화하니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대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둘 덕분에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노력도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새학기 준비 잘 되고 있나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아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달빛이 대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대우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악의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별들이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동안 대운의 집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어요. 대신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만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대운과 아이들을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